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요, 초코코일 고장 증상입니다. 초코코일. 우리 메인보드에 보면은, 초코코일이 많죠? 전원부 쪽에, 특히. 이 전원부 쪽에를 보면요, FET 앞, 뒷단에 보면 이 초코코일이 있어요. 보통 인덕터라고 얘기하죠, 인덕터. 근데 이제 저렇게 요렇게 이 큐빅 코일 좀 더 안에 있는 이런 그 내부의 노이즈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감싼 이런 이제 큐빅 코일, 이런 이제 고가 보드에는 이런 이제 큐빅 코일을 좀 쓰고 있는 거고요. 저가 보드에는 보통 이렇게 트로이달 형식의 이런 이제 초크 코일을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얘가 고장이 나면 이 화면 부 현상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스위칭 단계에서, 그죠? 스위칭 해가지고 그냥 LC 필터를 통해서, 그죠? LC 필터를 통해서 직류를 만들어낼 때 얘가 문제가 당연히 안 되겠죠. 또 얘가 이제 코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코일이 단선되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페라이트 코어에 이 에나멜 동선을 감아놨어요. 에나멜. 요 구리선에다가 이 에나멜이 칠되어 있어요. 에나멜 칠. 요걸 감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요 에나멜 칠이 벗겨지는 것 같다 우리가 절연 파괴가 되는 증상이 많아요. 이 초크 코일은 절연 파괴가 냈을 때 뭐냐면 그걸 레아가 났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고주파음이 발생이 됩니다. 고주파음 하는 거라든가 뭐 툭툭툭툭 이런 나는, 우리 지금 저기 모니터 립스보드도 마찬가지죠. 절연 파괴가 되면 그런 고주파음이 발생이 돼요. 그건 코일 쪽이겠구나, 인덕터 쪽이겠구나 우리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고가형 같은 경우는 좀 더 노이즈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감싼 좀 큐빅 코일을 쓰고 있죠. 요건 저가와 고가죠. 그래서 이 절연 파괴가 된 것은 근데 방법이 없어요. 얘를 갈아내는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뭐 이걸 뭐 에나멜 같은 걸 끓여서 여기다 붓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비쌀 때고, 지금은 뭐 이런 걸 뭐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레아가 절연 파괴가 난 것들은 또 이게 타는 경우도 있죠. 타는 데면 에나멜이 다 한번 탔으니까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초크 코일은 뭐 이 소자 중에서 RLC, 그죠? 수동 소자 굉장히 중요한 소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럴 때는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다. 롬바이어스, 얘도 단골 메뉴죠. 우리 모니터 수리해 본 사람은 잘 알 거예요. 온오프 버튼 안 눌러지네? 그럼 머릿속에 이거 버튼 아니면 롬인데, 딱 벌써 감 잡고 있죠. 그래서 버튼 딱 체크해서 버튼 이상이 없다면 뭡니까? 그죠? 롬 업데이트 시키죠. 이 롬바이오스 마찬가지예요. 요 MCU 안에 들은 마이컴 안에 들어있는 폼웨어, 뭐 메인부스는 바이오스라고 얘기합니다. 바이오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바이오스가 문제가 되면 어떤 전원 인가하는데 무반응이다, 책섬 에러가 나온다, 각종 장치가 인식 불량이다. 예를 들어 그런 얘기를 했죠. 전번 강의 때. 사장님 메모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 메모리가 안 먹어요. 그죠? 그런 경우는 메모리 안에 SPD 데이터가 날아가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쪽에 전원 공급되는 VC 전압 공급되는 전원회로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이 바이오스가 문제돼서 얘가 인식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뭡니까? 우리가 메모리를 딴 거 정상에 꼈을 때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뭡니까? 바이오스를 의심해 봐야 되겠죠? 바이오스는 이제 해당 제조사에, 그죠? 그 가서 해당 모델의 바이오스를 다운받아서 롬라이트로 라이트 업데이트를 한번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살아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바이오스가 안에는 이 바이오스가 불량되면요, 폼웨어가 불량나면 굉장히 이상 작동들이 많이 돼요. 그죠? CPU 동작되는 게 아니라 항상 CPU하고 롬바이오스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야 거기는 저기 하드의 데이터 읽어, CPU가 처리합니까? 얘한테 지시를 내리죠. 그럼 얘가 뭡니까? 사우스 부지한테 얘기해서 사우스 컨트롤러가 하드디스크에 액세스하고 움직여서 그 해당 위치를 찾아내 갖고, 그죠? 데이터를 읽어서 CPU한테 전달해주면 CPU가 이제 가고 처리를 하는 거죠. 얘가 죽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이 바이오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니터든 뭐든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놈이다.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아주 희한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얘도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롬바이오스, 바이오스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필수 장비는 뭐? 롬라이터죠. ISB-G가 아니면 롬라이터. 롬라이터는 가격이 비싸니까 요즘 저가인 ISB-G를 가지고 많이 작업을 합니다. 단점은 뭡니까?
AD보드 쪽에서는 그냥 띄지 않고 작업을 했는데 요 지금 메인보드는 얘를 탈거를 해야 되겠죠. 탈거를 해가지고 ISP 지그에 롬 컨버터가 있습니다. 이제 컨버터 소켓에 얘를 장착을 해서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겠죠. 이런 분량도 많아요. 소켓에 있는 거면 빼기가 좋겠는데 이런 것들은 SMD 타입 붙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는 두 가지예요. SMD 타입으로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 D평 타입으로다가 8핀짜리 소켓에 꽂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만 빼서 우리가 하면 되겠죠. 참 이게 아주 고질적인 분량인 게 이제 또 FET입니다. FET. 이 디펙 타입, 아까 이 디펙 다리 세 발짜리 얘는 뭡니까? 내부 저항이 로우 RDS 그죠? 소스 간 드레인 간 저항을 RDS 데이터 시트 찾아오면 RDS라고 얘기합니다. RDS 소스와 드레인 간 저항, 내부 저항을 우리가 RDS 값이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좀 RDS 값, 내부 저항이 있어요. 근데 아까 초기에 보여드린 이런 피백 타입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런 피백 타입 요건 이제 FET 모양이 좀 틀리죠? 요즘은 전부 지금 나오는 메인보드들이 뭐 이 전원부 쪽에는 전부 이 피백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요게 피백 타입이에요. 그죠? 위에 네 다리는 이게 드레인 단자의 공통입니다.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죠? 이렇게 된 이게 이 FET는 많이 써요. 얘는 뭐냐면 피백 타입 FET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보통 로우 RDS FET 그렇게 우리가 명을 합니다. 보통 이 앞에 뭐가 더 붙습니까? LOW라는 게 아이고 LOW라는 게 붙죠. 요 안에 LOW 로우 RDS FET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것은 뭐냐면 굉장히 어떤 내부 저항이 적어서 양질의 전기 노이즈가 좀 적게 나오는 이런 어떤 그 FET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FET도 보면 이 쇼트가 많이 나요. 이게 이런 것들은 많이 나요. 이런 것도 쇼트가. 그래서 우리가 메인보드 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이 양부 판별하죠? 양부 판별. 양부 판별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거 떼어가지고 우리가 좀 무식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GG신공. 붙은 상황에서 GG신공 하라 그랬죠? GG신공. 그죠? 디지털 멀티 테스터기에, 그죠? 다이오드 모드를 놓고, 그죠? 마이너스 봉은, 그죠? 메인보드에 나사 결합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그 RGB 단자라든가, 이런 그라운드 단자에 하나 놓고, 플러스 단자를 어디다 놓습니까? 플러스 리봉을. 요게, 만약에 FET라고 가정한다면, 요게 뭡니까? 그죠? G, 게이트, 드레인, 소스죠? 요게 딱 찍었을 때, 그죠? 이 그라운드에 마이너스 봉을 대고, 플러스 봉을 요 게이트 단자에 댔을 때, 그죠? 디지털 테스터기에 0.0000 나온다. 쇼트. 쇼트죠, 쇼트. 쇼트가 되면 뭡니까? 이게 교체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지신공으로 안 띄고도, 그죠? 탈거하지 않고 실장 상태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게 지지신공이라는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이미 전자전기 기초과정에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에 PWM 이야기죠. DCC 컨버터, PWM이라는 것은, 그죠? 지금 CPU가 여기 있습니다. CPU. CPU에 뭐 VID 값이 있어요. 얘랑 공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얘랑 드라이브하고 FET 공조해서 이 CPU가 필요한 전기를 생산을 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요거 양부 판별할 때는 이 데이터 시트를 찾아봐야 돼요. 데이터 시트를. 어디가 뭐 VCC가 들어가는 단자인지, 그죠? 어디가 그라운드인지를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쪽에서는 그 CPU 전원 공급하는 그 스위칭 에러가 또 많은 불량을 일으킵니다. 그죠? 그래서 CPU는 비록 전압은 적게 들어가지만 전류를 많이 먹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페이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떤 전원 회로가 병렬로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회로들이 똑같은 전원 회로가 병렬로 만약에 4개가 연결됐다면 4페이지 5개가 연결되어 있다면 5페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가인 보드일수록 이 전원부가 페이지 단위가 높죠. 뭐 6페이지다 8페이지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이 저가인 보드들은 보통 3페이지 뭐 이렇게 좀 약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전원부 불량도 많다. 이제 PC 패턴 쪽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패턴은 이런 가는 패턴들은 전원이 요 라인을 통해서 전원도 공급되고 데이터가 서로 간에 공급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제어 신호도 오는 이런 이 버스선 그죠? 이 데이터가 다니는 길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면 예측하기 힘든 불량 현상이 많습니다. 왜? 당연히 컨트롤 신호를 못 준다. USB 쪽에서 데이터를 저쪽 사우스 브리지를 줘야 되는데 못 간다. 끊겨서. 그럴 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패턴이 망가지는 원인은 뭐냐면 초보자들이 이 부품을 띄면서 이 납흡입기하고 인도하고 납흡입기를 빨아들이면서 인도 팁 여기 때리는 거예요. 여기 때리면서 그죠? 이 패턴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살짝 끊어져 있다고 이게. 요게 여기 갈면서 이 패턴 쳐가지고 그죠? 인도 팁이 때려서 여기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를 잘 봐야 되고 또 이 메인보드를 보관하면서 이거 사이에다가 그죠? 사이에다가 이런 이제 부직포 같은 경우를 그죠? 부직포 같은 경우를 요 사이에다가 좀 껴가지고 좀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은 PC는 데스크탑 쪽은 보통 보면 이 뒤에 이 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핀들이 서로 간에 긁힌단 말이죠. 이렇게. 메인보드를 양쪽에 이렇게 겹쳤을 때 이렇게 겹쳤을 때 긁힌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다가 그죠? 요런 이 부직포를 하나 올려놓고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메인보드를 이렇게 올려놓는다면 이 긁힘의 염려가 없겠죠. 이렇게 보관할 때. 그죠? 아니면 수리대기 들어왔다.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사이에다가 하나 부직포를 놓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패턴 긁힘이라든가 찍힘이라든가 이런 게 없겠죠. 이것도 보관 방법의 하나인데 보통 보면 우리 수리맨들이 성격 급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냥 방치해 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이 메인보드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카페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지금 있나 모르겠네요. 그걸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래서 이제 그런 메인보드 불량 난다. 이런 실 패턴들은요, 불량이 나면은 눈으로 잘 안 보여요. 루페로 봐야 되거나 전자해명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패턴이 끊어지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런 사례도 제가 많이 당한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제가. 그래서 특히 이제 메인보드 다룰 때는 노트북 메인보드도 마찬가지고 데스크탑도 마찬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좀 다루는 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커넥터 쪽에 커넥터가 불량이 되면 이게 지금 우격 따짐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USB부터 이게 이 가운데 있는 이게 가이드가 부러지면서 여기 있는 핀이 이 VC하고 그라운드하고 붙어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죠? 안에 핀이 박히는, 이 PS2 같은 핀이 박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이 RGB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안에는 문제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인식 불량한다든가 동작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하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수리가 들어오면은 노트북 메인보드도 마찬가지고 데스크탑 메인보드도 마찬가지고 이 뒤에 있는 우리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만지는 쪽을 먼저 유관 검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제가 그런 경우를 특히 USB는 제가 많이 잡았습니다. 아주 딱 보니 쇼트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품이 나오니까 이거 교체를 했는데 이것도 띄기가 아주 골치 아프죠. 그래서 제가 디핑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게 그겁니다. 디핑기로 하면 아주 잘 뽑고 잘 여기다 삽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하면 되겠죠. 또 하나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IO 칩입니다. 노트북에도 IO 칩이 있고 데스크탑에 IO 칩이 있는데 IO 칩이 이 다리가요. 이걸 갖다 우리가 무슨 타입이라고 얘기했죠? 전기전자 기초과정은 다 알 텐데 QFP 타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리드가 사방, 그죠? 사방 밖으로 향한 IC를 우리가 그 QFP 타입의 IC라고 한다. 이 다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L자 형식으로. 여기 납땜이 되는 거죠. 이 다리가 무지하게 가늘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불량 나서 뛸 때도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뭡니까? 이 QFP 타입의 부품을 쉽게 탈거하고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에 강의 올려놓은 것도 있죠. 강의를 한번 차근차근 보십시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죠? 이 불량이 더 많아요. 이 IO가 불량이 되면 뭡니까? IO를 담당하는 그죠? 입출력을 얘를 통해서 컨트롤 신호를 받고 이런 것들은 PS2 포트라든가
보통 이제 그 제어션을 받는 것들은 사우스하고 보통 아이오가 담당을 하는데, 그 설령 이제 아이오가 담당한다 그러면 뭐 키보드 마우스 뭐 이런 것들, 시리얼 포트 이런 것들이 뭐 안 돌아가겠죠. 심지어 이제 그 아이오에서 뭐 온도라든가 또 어떤 CPU 팬 컨트롤 같은 것도 얘가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이 제조회사의 설계 방식에 따라 또 틀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량이 나면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아이오 같은 경우는 첫째 눈으로 이 다리가 냉납이 되는 게 없는지, 이 다리가 또 여기 살짝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오 칩도 우리가 불량이 많이 나는 그 소자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 아이오는요, 특성이 뭐냐면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뛸 때 아주 재빠르게 좀 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량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 QF 타입의 소자를 빨리 탈거하고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이건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 PCI 타입의 랜 카드 보면 바로 이 QF 타입의 랜 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력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내공이 많이 쌓여요, 하다 보면. 그래서 특히 이제 BJ 쪽 소자 쪽에 리옥하는 방법이라든가, 이 QF 타입의 다리가 많은 뭐 128핀짜리 이상짜리의 이런 QF 타입의 소자들은 여러분들이 무지하게 많은 연습을 해봐야 된다. 잘못하면요, 이 실 패턴들 있죠, 아까 조그만 패턴들 있죠, 그게 다 일어나 버려요. 그럼 그 메인보드 버려야 돼. 수리가 할 수가 없어요. 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작업해 보는 사람은 먼저 그 랜 카드 갖고 연습하기 전에 QF 타입의 소자를 빨리 제거하고 탈거하고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 강의를 한번 참조를 하신 다음에 작업을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걸 띄기 위해서 참 부단한 노력해봤던 뭐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그죠? 제가 이제 올려놓은 노하우 갖고 하면 좀 더 좀 빠르게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저항 및 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런 겁니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은 보나마나기죠. 이런 게 소자가 저항이라든가 칩 저항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되면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어떤 인식이 안 되거나 오동작을 하겠죠. 그죠? 왜냐면 전자회로에서 RLC,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능동 소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면, 그죠? 당연히 동작을 안 하겠죠. 그래서 그 회로가 문제가 됐다는 그 회로가 어느 부분이라는 걸 찾아서 우리가 양부판별, 다이오드 양부판별하기 좋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죠? 어떻게 측정합니까? 전기전자 기초과정에 다 얘기했죠. 또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죠? 이 다이오드 같은 건 뭡니까? 한 방향, 순방향만 전기를 통하는 소자다. 그죠? 역방향으로 전기가 안 흐르죠. 그래서 다이오드 모드로 측정하면 되고, 요즘 칩저항 같은 건 칩저항 있는 거 알려드렸죠? 이 다리가 보통 세 자리로 되어 있는데,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세 번째가 배수다. 그죠? 그래서 저항을 빨리 읽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숙지해라. 이 칩저항은 뭡니까? 칩저항은. 요 앞전에 말씀드렸죠? 얘는 표기명이 없어요. 이 크기가, 그죠? 용량하고 내압을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불량이 났을 때 같은 크기로 써야 된다 하는 거를 말씀드렸죠. 얘 쇼트 여부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디지털 테스터기 저항 모드로 놓고 측정을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이 어레이 저항이죠. 똑같은 어레이 컨덴서죠. 똑같은 컨덴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칩화된 거죠. 양쪽을 이렇게 재가지고, 그죠? 저항값이 뭐 아주 적게 나온다 그러면 걔는 이제 뭐 불량이겠죠. 그런 식으로 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소자들이 불량들이 또 의외로 또 많아요. 그죠? 자,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칩셋 불량입니다. 얘는 BJ 타입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BJ 타입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죠? 여기 밑에 볼랍들이, 그죠? 볼랍들이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있어서 이 볼랍하고 회로하고 붙는다 그랬죠. 이 볼랍들이 있죠. 이게 이게 칩이고, 요게 P10이에요. 그죠? 이게 칩이고, 이게 P10이란 말이죠. 요 볼랍이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가 떨어지든가, 아니면은, 요 밑이 이렇게 들뜨든가, 회로가 들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회로가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는 동작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 칩셋은 이 디바이스 자체 불량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보면 이 볼랍들이 크랙이 생기거나, 어떤 예를 들어서 칩셋에 있는 이 볼랍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PCB에 있는 회로에서 이 볼랍이 떨어지거나 해서 접촉 불량을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95%다 하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우리가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BGA 리역을 해야 되겠죠. 이 칩셋을 떼어가지고, 그죠? 안에 있는 이 버튼 볼랍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새로운 그 새 볼랍을 얹혀가지고 다시 여기다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것도 뭡니까? 많은 숙련과 숙달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랬죠? 굉장히 이게 어렵다. 이게 고난도 기술입니다. 수리의 끝판왕이에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지금 추세가 뭐냐면요. 그죠? IMD 부품에서, 리드가 있는 IMD 부품에서 어떤 방향으로 갔습니까? 표면 실장인 SMD 타입으로 갔단 말이죠. 그죠? IMD 부품은 뭡니까? PCB에 이렇게 홀 구멍이 있어서 리드를 삽입해서 납땜하는 기술을 썼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SMD 타입으로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표면에 인쇄 회로를 만들고 여기다가, 그죠? 크림 납을 도포해서 여기다가 납을, 그 소자를 붙여서 상부 히타와 하부 히타로, 그리고 리플러 공정이라는데 그 컨베이어 벨트 타가면서 리플레어 공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부 히타와 하부 히타를 통해서 크림 납을 녹여서 얘를 붙이는 방식으로 이런 SM 타입을 갔단 말이죠. SM 타입을 간 이유가 뭡니까? 그죠? 생산성 향상과 소자를 모두 한 소자에 넣는 집적화 기술이 결합된 거다.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이 많은 소자들을, 여러 개 소자들을 하나로 합치자. 합치면서 생산성을 높이자. 만든 게 뭡니까, 여기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BGA 타입으로 간 거죠. 이거는 이 소자에 굉장히 여러 개 이 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볼랍을 갖다 회로를 구성해서 이 PCB 회로에 붙이는 거죠. 이런 타입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거의 요 두 가지가 많아요. BGA 타입도 많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일례로 보면 그 옛날에 SD 메모리 같은 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다리가 리드가 있어서 이런 뭡니까? 그죠? 이런 타입의 부품이었었는데 지금은 DDR3, DDR4 뭡니까? 이 모듈램이 전부 다 BGA 타입으로 돼 있죠. 이렇게 추세가 바뀌어 나간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BGA 노트북이나 이런 걸 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 연습을 여러분들 하라고 이론을 알려준 게 바로 유튜브 강좌에 올려놓은 그저 BGA 리역 실무라는 과정을 거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걸 좀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고장난 거 가지고 한번 일단은 BGA 장비는 사기 어려우니까 열풍기 가지고 한번 작업도 해보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많은 경험과 그런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 바로 이런 작업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면 당연히 화면무 전원무가서부터 주변 인식불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근데 이거 양보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뭘로 보고 할 수 있냐면 메인보드 고장 진단이 어느 쪽 불량이다. 그 결론적으로 칩셋 불량이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수리하기가 어렵죠, 이거는. 그래서 BGA 리역 작업을 좀 하신 분들은 여기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데스크탑 메인보드는 가격이 이렇게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작업을 안 하고 주로 하는 게 이제 노트북 쪽에 이제 메인보드를 주로 위주로 해서 합니다. 노트북 쪽에 위로. 노트북 쪽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는 이게 단가들이 높죠. 그죠? 단가가 높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앞으로 이 타입 자체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BGA 리역 쪽에도 좀 관심을 둬야 된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또 무슨 문제가 또 있냐면요. 메인보드 쪽에서는 이 옛날에는 478 같은 CPU 같은 경우는요. 478 같은 CPU는 이 CPU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여기는 이제 소켓 타입이 이렇게 틀렸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사양으로 가면서 이 CPU에 다리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리가 없어졌더니 뭐냐면 옛날에 이 다리가 휘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요즘은 이 소켓 자체가 핀이 휘어가지고 이 젖불이 나거나 쇼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이제 이 소켓 쪽에 불량이 많아요. 그 옛날에 이제 옛날 지금 CPU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리가 여기 CPU에 다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소켓에 꽂는 방식을 썼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 CPU가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이 다리가 어디로 옮겨갔냐? 이 CPU 소켓 쪽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켓 쪽에 불량이 많죠.
이제 AMD는 아직까지 이 다리 방식을 고조하고 있죠. 이렇게 리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CPU가 AMD 거는. 그래서 AMD 거는 이제 꽂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 다리가 부러져서 이 핀이 휘어가지고 이 핀이 한번 휘어져서 핀셋을 휘면은 똑 부러집니다. 이걸 납땜을 하는데 이 수리가동 왕왕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 옛날에 시계 수리점에 끼는 그런 이 확대경이 있어요. 그걸 끼고 이 작업을 하는데 이거 한번 하면 진짜 눈이 빠질 것 같습니다. 잘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CPU를 새 거를 사가지고 이 사람이 이 방향이 있는데 방향을 반대로 껴버린 거예요. 들어가는데 다 휜 거예요. 이쪽 부분이. 그래서 핀셋을 어떻게 휘어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피는 도중에 부러지더라고. 그래서 이 478 요 핀을 하나 열풍기를 떼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거만 안 했을 거예요. 바깥쪽 부분이 그래가지고 하나 납땜을 하는데 하고 나니까 눈이 어질어질 하더라고. 신경 쓰니까 잘 안 하는데 그래서 또 아는 사람이라고 단가도 못 받고 그래서 보통 뭐 단가를 많이 받아요. 이런 것들은. 근데 그 사람 아니면 개인 잘못이기 때문에 CPU 사야 되잖아요. 30만원 정도 사야 되는데 그 사람은 뭐 내가 4만원 받아도 적게 받은 거죠. 그렇게 해주는 지금 잘 쓴다고 뭐 가끔 오시더라고. 저희 집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AMD 같은 CPU는 요 다리를 조심해야 돼. 이 다리가 약합니다. 이게. 그죠? 약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텔 계열의 CPU는 얘를 조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뭘 조심하느냐? 이 소켓을 조심해야 돼. 소켓. 이 소켓이 굉장히 이 핀이 아주 이 흐느적하고 이게 저기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손으로 이렇게 막 만지든 하지 말고 보관할 때는 이런데 보관 요령이 있는데 덮개가 없으면은 여기 이제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스카치 테이프를 위에다가 넓게 붙여놔가지고 여기 손 안 닿게끔 해야 되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이 스카치 테이프 없이 하면 이게 만지면 이 핀이 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덮개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널쩡한 걸 여기다 붙여 놓으시든가 하시면 좋겠죠. 그죠? 가능한 투명한 걸로. OPP 테이프 누런 거 말고 이 투명 스카치 테이프 넓은 거 있죠? 이거 붙여 놓으면 이 핀의 분량이 안 납니다. 이건 지금 사용하는 보드, 이 최근 보드죠, 이거는. 그죠? 최근 보드니까 여기 지금 M.2 SSD를 끼는 이 소켓까지 있다. 이 쓰는 보드니까 제가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은 겁니다.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요령이 생기겠지만, 그죠?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핀이라든가 이런 쪽에 불량이 나서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사람이 이제 저희 핀 혀 갖고 온 사람은 인터넷에서 아마 부품을 산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안 된다고 막 그냥 빨리 해달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막 애원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안 하려다가 좀 했는데 참 제가 좋은 일을 이렇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이제 육안 검사하면서 불량 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소자 주변에 이게 먼지가 있으면요, 어떤 노이즈 때문에 오동작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모니터 수리 들어오면은 SMPS라든가 AD보드에 먼지 무지하게 많죠. 여러분 그냥 수리하지 마시고요. 수리하기 전에 먼저 컴프레셔로 먼지를 좀 깨끗이 털으십시오. 저는 먼저 우선 작업이 뭐냐면 수리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뭐 유관 검사하기 전에 먼저 먼지를 텁니다. 여기 이제 방열판이 이렇게 덮어 씌워져 있죠. 컴프레셔 좀 이렇게 좀 마력수 있는 거로 이 밑에 털면은 이 먼지 다 빠져버려요. 아니면 이 쿨러를 좀 수고스럽지만 제껴가지고 이 먼지를 다 터십시오. 이 먼지 같은 게 지금 쌓여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게 여름 되면 이 습기가 찬단 말이죠. 그럼 먼지에 습기가 차갖고 현저로 습기가 차면 뭐 물방울 같은 거죠. 이 쇼트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름철에 굉장히 그 컴퓨터에 고장이 많습니다. 그죠? 한 번은 저 수리가 들어왔는데 뭐 부팅이 안 된다 해서 뭐 파워 문제가 파워 한번 꽂았는데 퍽 하더라고. 집에서는 안 그랬다는 거야. 그게 이제 나오면서 습기가 차고 그러니까 아마 쇼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뜯어보니까 부품이 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먼지 같은 거는 이 보통 전자제품은 그 먼지와 습도로 의한 고장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깨끗이 하고, 이게 오래된 건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져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솔을 갖고 있지, 솔. 그 페인트 칠하는 붓 있죠? 그죠? 그거 좀 큰 거 말고 좀 적은 걸 좀 이렇게 갖고 계세요. 그걸로 사서 터십시오. 그러면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불량을 방지하는 길이다 하는 거고요. 콘덴서 용량 감퇴된 거, 보통 전에 콘덴서 3년 이상 되면 용량 감퇴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육안으로 딱 봤을 때 이렇게 요 배불렀죠. 이게 조금 이런 이건 100% 갈아줘야 돼요. 근데 갈 때 요령은 뭐냐면 용량이 똑같은 게 3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수리맨 들어보면 요거 하나만 가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얘가 불량이 남으로써 옆에 있는 요 같은 회로에 있는 얘가 얘의 역할을 대행한 겁니다. 이 두 놈이. 그죠? 두 놈이 대행하다 보니까 뭡니까? 얘 갈고 얘까지 다 갈아준다는 얘기죠. 콘덴서는 아끼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단가가 높은 그런 소자도 아니고 가능한 여러분들이 좀 풍요롭게 좀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립스보드도 만약에 하나가 불량 났다 그러면 전체 PWM VCC 콘덴서 다 갈아버립니다. 왜냐면 제콜 나와서 오면 사양이 얼마 안 되는데 왜 또 이게 불량 납니까? 이러면은 소비자 컴플레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서로가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갈려주면서 이 전해 콘덴서는 특히 뭐냐면 장시간용을 좀 쓰십시오. S사라든가 그죠? S사 콘덴서라든가 그죠? 이런 분들 장시간용이 얼마 안 비싸니까 이런 거 사다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관 검사는 딱 나오지만 이런 거 있으면 옆에 거까지 같은 회로에 있는 걸 다 갈아버려라. 그죠? 이게 220 마이크로짜리다. 220 그죠? 다 갈아버리라. 그런 것을 여러분한테 권장을 드립니다. 또 하나 유관 검사를 잡아내는 게 뭐냐면요. 이 열화된 소자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금 보라색으로 솔다 마스크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이 열화된 기판이 열화된 게 안 보여요. 이 소자를 보면 지금 요 부분, 요게 드레인, 소스, 이게 게이트, 이게 소스, 이게 드레인이죠. 요 부분이 이 보라색 빛깔로 빛난 게 있어요. 이런 거 반짝반짝하죠. 요 부분은 얘는 보라색으로 거무틱틱하게 빛났어요. 이게 동재질이기 때문에 우리 구리선에다가 그죠? 라이터 불로 이게 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동색깔이 아니고 좀 보라색을 띠죠. 열화가 돼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이 열화가 되고 이 부품은 이미 용량 감퇴가 됐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쇼트가 안 되더라도 얘는 이미 용량 감퇴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답일 겁니다. 이건 100% 갈아주셔야 돼요. 갈면서 뭐냐 얘하고 연관된 콘덴서도 같이 갈아줘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죠. 자, 그다음 부식된 소자예요. 부식. 제일 골치 아픈 게 그겁니다. 침수돼서 들어온 노트북, 침수돼서 들어온 데스크탑, 이런 것들은 뭐 본인들은 뭐 바깥에는 말렸다고 하는데 이런 그 QFP 타입 소자들은 이 다리가 가늘기 때문에 이 구리 재질로 돼 있어요. 이 부식이 됐다는 얘기는 조금 있으면 얘 잘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여기는 부식됐죠. 이런 것들은 수리 불가입니다. 부식된 거는 수리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재콜이 들어옵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야 되겠죠. 요거는 TC로 닦아내니까 괜찮네,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겠네 해가지고 판단해서 너무 부식이 많은 데는 것은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수리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부식된 소자도 있다는 얘기죠. 자, 요건 눈으로 참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자, 쇼트된 소자 리드예요. 어떤 거냐면 이게 QFP 타입은 우리가 수리하면 측정해 만지면서 요 핀이 좀 이렇게 옆에 닿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 쇼트에 쇼트, 그죠? 또 붙일 때도 이게 잘못되고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소자들은, 다리가 많은 소자들은 눈으로 잘 안 보이면 루페로 한번 확인해라. 냉납이 났는지, 그죠? 냉납이 났는지 쇼트가 됐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는 게 좋다. 여기 붙었잖아요. 이러면 이거 안 됩니다. 쇼트가 됐다면 얘는 이미 죽은 거라고 보면 돼요. 특히 야요치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약품 얼룩이에요. 특히 초보 수리하시는 분들은 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너저분한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부품 산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깨끗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부품을 갈게 되면 TC로다가 그 세척소로다가 깨끗이 뒷마무리 해라고 제가 강의 도중에 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지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해가지고 너무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건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불량의 요인이 된단 말이죠. 자, 패턴 손상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요 네모칸 안에 요 패턴이 날라갔어요. 지금 요 부분이. 이런 것들도 문제가 돼요. 이 버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전원이 공급되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컨트롤 제어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라인인데, 버스가 다니는 길인데 얘가 다리가 끊겼다 그러면 그런 신호들과 전원과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이거를 뭐 어떤 그 점퍼선을 붙인다? 불가능합니다. 또 떨어져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불량 폐기 처분이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콘덴서 갈 때도 인두 팁이 얘를 때려서 이 패턴이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게 디솔더링 장비라고, 그죠? 압축 그 펌프로 빨아들이는 그런 걸 여러분 권장했던 분이 그겁니다. 그죠? 보통 인두 팁이 많이 여기 때립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때리다 보면 이 패턴이 실 패턴들이 약해요. 나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냥 넘어가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면 이 칩은 손상이 된 거예요. 이 보면 혹처럼, 그죠? 이마에 혹처럼 푹 튀어나와 있죠. 이게 아니면 이게 파진 경우가 있다 그랬죠. 손으로 이게 촉각을 많이 이용해야 된다고 아까 서도 얘기했는데, 촉각을 해서 한번 쓸어보면 이 촉각이 온다고요. 푹 파진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건 불량이죠. 이 보드도 폐기다. 그죠? 물론 이 칩을 사우스 브리지를 구해서 붙이면 되지만 이 단가가 안 맞죠. 수요병이 소비자하고 맞지가 않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노트북 가능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손상된 칩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쓱쓱 이렇게 만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관 검사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라는데, 그죠? 우리가 촉각도 중요하다. 그죠? 촉각. 보통 이제 여름철에 천둥이 많이 치는 때 낙내 맞아서 오는 것들이 많은데, 딱 보면 렌칩들 그 쇼트된 것들 보면요, 전원 꽂으면 거기다 대면 손 디어버립니다. 그죠? 가만히 전원을 빼고 이렇게 보면 그 홈이 이렇게 폭 파졌어요. 이 세라믹이 날라가 버린 거라고. 우리 저 모니터 수리할 때 그 립스보드 쪽에 그 뭡니까, 저 PWM FET 깨진 거 많이 봤죠? 날라가 버린 거, 쇼트가 돼가지고. 그런 것처럼 여기가 파져 있어요. 이렇게 이 세라믹이 날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날라가 버렸어. 없어.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이지만 룻배로 보면 이게 파져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되겠죠. 자, USB 인터페이스 회로 해석 및 고장 진단 소리는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강의가 도움되셨으면 구독, 클릭,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